시작이로구나. 아, 그래, 형님이 홍보를 해주신다는데, 이게 뭐, 클린봇.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져 있어야지. 로고 올리기. 아이, 내 곁자리 좋다고 또 바로 걸리나? 하하하하. 이 정도 로고 올려놨으면 됐겠지.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좀 보자. 그래서 이놈들은 왜 안 들어올까? 음, 단단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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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 딴딴딴따란. 안녕하세요. 뭐야, 네이버에서 태그 이렇게 달면 홍보해준다길래 분위기 좀 잡아봤지. 어, 네이버 행님이 홍보 좀 해주신다길래 분위기 좀 잡아봤죠, 뭐. 뜨지 않았어.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10시였거든요. 지금이 오후 10시였거든요. 지금이 오전 10시라는 그 정신 나간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뭐 어쨌든 홍보 효과는 미비했구만. 아니 근데 오전 10시 오전 10시라는 그 방송? 어? 아, 오전에 기다렸어. 나 분명히 밤 10시라 적어놨던 것 같은데. 뭐라? 나 밤 10시라고 적어놨는데. 이래놓고 진짜 오전이면 그게 진짜 공포다. 내가 진짜 오후 10시라 적어놨는데요. 저걸 잘못 보신 당신이 글쎄 누구의 시야가 공포일진 모르겠다만 일단 확실한 건 난 오후 10시라고 적어놨다는 거야. 끝.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컨텐츠. 원래는 사실 내가 뭐야 좀 공포 게임을 하려 그랬는데 이게 컴퓨터 성능상 바람 소리 들어가요? 미안해. 어, 후, 그냥 무서운 효과음이라고 생각해줘 지금.
공게임을 하려 그랬는데 컴퓨터 성능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뭐야 인디고 파크라고 저번에 나왔던 공포 게임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해봤는데 내가 아까 테스팅을 좀 해봤거든. 방송은 안 켜고 녹화만 하는 걸로. 그냥 인디고 파크라고 공포 게임 있어요. 근데 녹화만 켜고 돌렸는데도 이게 크랙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녹화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방송을 켜면 사실 어떻게 창이 날지 너무 뻔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창 날 게 너무 뻔해가지고 그냥 뭐야 저번에 나폴리탄 했던 거 있죠. 그 공포 같지 않았던 그 공포 읽기 그것처럼 오늘은 약간 우리나라 전통 귀신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결국은 이제 컴 때문에 나무위키 탐방 할 거다. 자, 일단은 결국은 이제 나무위키 탐방을 할 건데요. 공겜은 안 됐어. 미안해. 일단 그럼 디스플레이 캡처부터 키고 아니다. 그냥 일단 오늘은 말로만 할까? 진짜 아니 뭐 일단은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귀신이 뭔지부터 일단 귀신이 뭔지를 분석하려면 일단 그 사전적 정의부터 이제 검색을 해봐야겠죠. 우선 귀신이라는 거는 일단 귀하고 그러니까 악귀를 뜻하는 귀하고 그다음에 뭐야 신자 있지 그 God 그 신자 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 단어로 일단은 그 유래를 따져보면은 뭔가 귀하고 이거 원귀하고 이제 뭐야 그 자연신 있지 용왕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게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귀신 한자를 제가 지금 채팅창에 쳐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귀신자거든요. 저 뒤에 있는 게 신자고 앞에 있는 게 그 악귀 할 때 그 귀자입니다. 귀신 귀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 단어의 유래 자체는 앞에 있는 저 귀자 있죠. 그러니까 저게 악귀. 그다음에 뒤에 있는 신자가 선귀. 그러니까 뭐 용왕이라든가 신선이라든가 이런 영체들인데 해롭지 않은 영체들 있잖아. 무속신앙 같은 데서 다루는 그런 애들이 합쳐져서 일단 뭐 저렇게 지었다고 하네. 왜냐면 우리나라 그 민속신앙 자체가 도교 쪽 세계관이랑 유교 쪽 세계관이랑 좀 섞여있는 그 세계관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교 쪽에서 영향을 받은 산신령이라든가 뭐 용왕이라든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의 존재에도 믿는 한편 약간 그런 거 있지. 원귀라던가 악귀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옆 나라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한데 있는 편이거든. 설화를 좀 뒤져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을 처음엔 통칭하는 이제 말로 귀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안녕하세요. 그런 애들 통칭하는 단어로 이제 악귀하고 이제 뭐 신자 써서 이제 귀신이라든 나는 악마는 믿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런 놈은 안 믿는데 어쨌든 그런 놈들 합쳐져서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귀신 문화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나 약간 이런 쪽보다는 훨씬 좀 적은 편이죠. 왜냐면 봐봐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거기는 사람이 뭐 사람을 죽인 걸 수도 있지만 옆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갑자기 증발할 만한 케이스들이 좀 많잖아요. 이유를 모르는데 정확히 말하면 막 눈 내리는데 사람이 나갔다가 사라졌어. 이유 모르잖아. 뭐 물가에 나갔다가 사라졌어. 이유 모르잖아. 그리고 뭐 밤에 나갔다가 사라졌어. 모르잖아. 뭐 낮에 반일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픽 쓰러졌어. 이유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런 이유를 모르는 이제 사건들이 하나하나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실종이나 사실 실종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는 그런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귀신이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견해에서 이제 옆나라에 생긴 게 설녀라든가 이제 눈밭 뭐 갓파라든가 우리나라 물귀신 대응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갓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케이스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봐봐 사람이 산에 갔다가 실종됐어. 그럼 일본은 뭔가 산에 이제 뭐 원기가 들어붙었다거나 하겠다 했지.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
산에 사는 거대 고양이가 목을 물어서 데려가서 맛있게 먹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 호랑이 씨가. 그리고 이제 막 물에 가서 사람이 죽었다 해봐. 이제 물 마시러 왔던 호랑이가 물어가서 먹방을 찍었다고 했겠지. 논밭에서 죽었다 해봐. 논밭에 구르던 고양이가, 호랑이가 물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승전 호랑이로 귀결이 돼요, 사실. 호환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귀신이 죄다 호랑이로 귀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그 악귀 종류는 좀 적고, 그러니까 물귀신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종류는 그래도 꽤 많이 남아있는데, 악귀 종류 중에서 좀, 진짜 그러니까 악귀 종류는 좀 적고, 기껏해야 이제 역병신, 마마라던가, 호환마마, 이런, 그러니까 질병을 형상화한 그런 거, 아니면 호랑이에 붙어서 이제 따라 나오는 창귀나 뭐 이제 이런 종류, 아니면 원귀, 장화홍련 같이 약간 원한을 가진 애들, 이런 식으로 좀 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물은 사실 근데 물 빠져 죽는 건 사실 뭐 어느 나라든 공통이니까 물귀신 설화는 다 있는 거고, 근데 물 밖에 있다가 끌려가서 죽거나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일본에서 갚아라 그러고 뭐 구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다 그거잖아. 다 호랑이잖아. 우리나라 웬만하면 조선시대까지는 죄다 호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이유에서 좀 귀신의 발전이 없었는데, 사실 그러면 호랑이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 호랑이에 따라오는 그런 부속 귀신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첫 번째 귀신은, 정확히 말하면 나무위키에서 볼 첫 번째 귀신은 창귀입니다. 창귀. 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귀신 호랭이다. 저 말이 사실 제일 적합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닐까 싶긴 해요. 왜냐면 외국에서 귀신이라는 게 사실 발생하는 이유가 원인모를 사고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원인이 너무 뻔하니까 사실 뭘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일단 그럼 화면을 적당히 좀 그럼 조절을 하고 채팅창 좀 줄이고 창귀에 관해서 우선 첫 번째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창귀. 중국에서 기원한 한국 민속 귀신의 한 종류. 흔히 호랑이에게 죽은 뒤 악령이 되어서 또 다른 호환 피해자를 만드는 귀신을 통칭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어떤 뉘앙스냐면, 잠깐만요. 채팅창 좀 띄워놓을게요. 잠깐만 기다려줘. 창귀가 노래 말고 또 다른 뜻이, 그러니까 창귀라는 귀신 설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게 창귀 노래예요. 안예은님의 그 좋은 노래 있죠? 그게 창귀 설화에서 이제 따온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서 나오는 게 창귀가 맞아요. 창귀가 어떤 그냥 한마디로 호랑이가 워낙 사람을 많이 잡았잖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랑이가 사람을 워낙 많이 썰었잖아요. 그 호랑이가 근데 특이한 습성이 있어. 뭐냐면 그러니까 호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이 사냥을 했을 때요, 짐승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아요. 물고 가서 지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서 이제 목을 물어 뜯는단 말이야. 이제 꽈득꽈득 이제 그 뼈째 먹방을 하는, 그거는 사실 히틀러만 봐도 사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게 넘을 수가 없어요 사실.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을지문덕 때부터 10만 들어왔다가 몇천 살아나갔다 그러잖아. 그러면 나머진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 이제 호랑이가 넘사벽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호랑이를 비롯한 그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호랑이를 비롯한 애들의 습성이 뭐냐면, 목을 물어 뜯기 전에 지들이 안전한 데로 이제 그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간단 말이야. 호랑이 굴이라 하지. 그래서 이제 산채로 보통 끌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려달라 이제 도와달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사람이면 내 가족이 만약 호랑이한테 잡혀가서 이제 막 저기서 울고 있어. 그러면 도와주러 나갈 거 아니야. 어차피 그냥 호랑이한테 1+1 밥상 차려주는 걸 알더라도 그냥 어떻게든 구해주고 싶어서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그냥 같이 이제 먹방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창귀라는 게 생겼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을
우리나라는 사실 요즘엔 이제 그런 걸 다 호랑이를 조사해서 알아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건 알아. 근데 그러면 그걸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고 창귀가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나가면은 너도 뒤진다. 그런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제 호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목적으로 창귀가 창작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 읽기 쭉 읽어볼게요. 호랑이가 서식하는 동부아가 아시아 지역인 한국, 중국에서 나타난다. 태백, 예, 이런 데서 이런 게 있다. 창귀는 두 종류의 귀신을 뜻하는데 호랑이가 죽은 사람의 혼이라는 뜻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혼이라는 두 가지. 그러니까 물귀신이라는 뜻도 있는데 보통 여기서 호랑이 귀신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남을 또 끌고 가는 그런 물귀신 작전 비슷한 의미를 띄워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창귀가 된다라는 이런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시면 나무위키가 그러고요. 예, 호식당한 사람의 영혼으로 감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오로지 호랑이가 노예가 되어서 이제 사람 갖다 바치는 거다. 창귀가 가장 널리 알려진 문헌인 박지원의 호질이다. 이게 그거죠. 호랑이가 이 호질이라는 게 뭐냐면 호랑이가 양반을 혼내는 거야. 호랑이의 질책이거든요. 이 호질이라는 게 호랑이 호자에 꾸짖을 질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랑인데 호랑이는 사실 사람을 죽이는 어쨌든 그런 귀신 그런 이미지가 있고 사실 익살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익살스러운 이미지하고 공포스러운 이미지하고 두 개가 섞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조선 후기 양반은 아닌 놈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대중에서 임식은 쓰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대가 세도 정치 말기란 말이야. 진짜 개판이었던 시대라고. 양반들 양반이 시민들 등쳐먹는 게 얼마나 개판이었냐. 호랑이한테도 혼날 만한 놈들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호질인데 그럼 여기서 양반을 혼내는 호랑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호랑이를 설명하면서 이제 창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린다. 처음에 먹은 사람은 굴각이란 창기가 되어 호랑이를 부엌으로 가서 소스를 할게 하면 집주인이 배고픈 생각이 들어 부인의 야참을 해오게 만드는데 그때 이제 잡아먹는다는 거죠. 예, 반론 안 받고 싶은데 해보세요. 예, 반론 받겠습니다. 짝짝. 호랑이는 배고프면 양반이든 시민이든 다 먹습니다. 그러면 이소부화에 나오는 동물들이 왜 서로 사냥 안 하겠냐. 약간 걔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저 말이 좀 약간 애매한 말인 게 한번 사람 피 맛을 본 놈은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잡기가 더럽게 쉽다는 걸 알거든? 근데 처음 사람을 공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봐봐. 사람이 그 모습이 봐봐. 여기서 내 캐릭터 모습을 봐봐요. 이렇게 지금 뭐 요상하게 휘어지고 있지만 봐봐. 팔이 있고 다리가 두 개잖아. 근데 지금은 앉아있는 모델링이 한데 어쨌든 이게 두 발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두 발로 쓰면은 짐승은 보통 네 발 짐승이야. 그러면 그림판 켜서 보여주자. 그림판. 자, 봐봐. 사람이 기본적으로 두 발 짐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 있다고. 근데 짐승은 보통 네 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에 머리가 달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발 짐승류 애들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몸 뒤에 이렇게 이제 이게 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냐면 짐승이 대부분 네 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호랑이가 아무리 커봐야 이게 실제로 높이만 따졌을 때는 얘네가 실제 높이로 따졌을 땐 사람 허리쯤 오잖아요. 앞뒤로 크지만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사람은 키 높이만큼의 뒷덩치까지 가진 짐승인 거야. 지들보다 큰 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 짐승들이. 그래서 사람을 선빵을 치는 경우는 사실 맹수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 굶어서
내가 죽거나 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덤비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는 거지. 리스크가 커 보인다는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마동석한테 한 방을 치고 먹느냐, 아니면 저기 가는 이제 나랑 비슷한 체급인 사람 한 방을 치고 밥을 먹느냐. 둘 다 후환이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마동석을 치겠어?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을 치겠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진짜 굶어 죽지 않는 이상 마동석한테 가서 이제 주먹을 날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엔 발악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덤빌 순 있잖아. 말 그대로 기습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칼을 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떻게든 이제 발악을 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사람을, 덩치가 이만하면 웬만하면 덩치를 이제 엄청 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2족이고 걔는 4족이라는 이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2판 4판이 아닌 이상 사람을 안 건드린다. 근데 만약에 한 번 잡아먹잖아. 애 같은 거를 한 번 먹으면 얘네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2번, 3번 다 잡아먹게 돼. 그래서 사람 피만 본 짐승은 빨리 죽이는 게 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예요. 사람이 한 번 죽여보면은 다음에 죽이기 쉽다는 걸 얘네가 알아.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 피맛을 본 짐승은 빨리 죽인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한 번 먹으면 이제 계속 이제 먹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창기가 생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약간 사람을 죽이도록 유도한다는 게 사실 그것도 있어요. 두 개의 유래가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끌려가는 게 창귀가 사람을 부르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나온 그런 유래가 있고, 아니면 이제 호랑이가 사람 맛을 보고 여러 번 잡아먹어서 약간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특성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호랑이에 물려가는 사람의 비명소리 듣고 섣불리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설화가 이제 나왔다라는 것도 있죠. 굶어 죽기 직전이면 마시고 보고 안 따집니다. 이게 산채로 이제 사냥감을 잡아간다. 근데 뭐 매실과 소기나무 열매를 이제 좋아한다. 근데 뭐 실제로 호랑이가 매실을 싫어했는지 뭐 이런 유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창귀라는 귀신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 대충. 우리나라의 호랑이가 이제 원인불명의 실종사고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창귀라는 호랑이 귀신이 이제 생겨났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오늘의 첫 번째 괴담. 그리고 두 번째, 전에 빌드업을 살짝 하고 갈게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호랑이 같은 애들은 1대1 기껏 해봐야 뭐 가구 하나 정도 몰살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정도 스케일 피해가 아닌 것도 있잖아. 뭐 전쟁은 원인이 명백하니까 제외를 한다 해도 뭐 자연재해라든가, 그러니까 전국급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애들은 사상자가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급 가진 애들은 사실, 그러면 옛날엔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실 이런 애들도 약간 귀신 이런 거로 판명이 됐을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을 미화한 애들은 없겠느냐, 사실. 그래서 일본 쪽에 사실 이런 귀신이 좀 많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놈들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역병신이라 그러지. 우리나라에 그 역병신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게 지식이 있었을 수도 있죠. 단지 좀 그만 걸어라. 아니, 봐봐. 옛날에 동의보감에 뭔 얘기까지 썼는지 알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뭐 기절한 사람 깨우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은 지식 정도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교하진 않았단 말이야. 오늘날만큼.
그러니까 엉 흐흐 말 사람을 어떻게 살림 지금 시대도 못 살리는데 그니까 약간 그런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유명한 책에도 약간 그런 잘못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는데 옛날 지식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이제 과학적으로 파악할 정도로 뛰어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빈틈의 신이라 그러지 해석 불가능한 곳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병에서 파생된 귀신을 알아보자라고 빌드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걸 딴지를 그렇게까지 걸어야겠냐. 근데 다음 말해봐. 잘된 것도 많잖아요. 잘된 게 훨씬 많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잘된 게 훨씬 많은데 그니까 좀 진행 좀 따라와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빈틈의 신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사실 이거는 그 어느 쪽에서도 사실 싫어하는 거긴 한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간극에 그 무엇을 해석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현상을 대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 예를 들어서 뭐 신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게 개입했다고 믿는 걸 빈틈의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빈틈에 이제 그 초자연적 존재 개입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걸.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귀신 설화라든가 이런 게 세계적으로 사실 나타나잖아. 이게 뭐 지금은 내가 우리나라 귀신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하고 이악 물고 그쪽으로 지금 콘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얘기가 끌려가는 건데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빈틈의 신이 우리가 이게 과거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웬만한 병 다 지금 병원군 밝혀내고 백신 만들어내고 하는 세상이고 옛날에는 뭐 약초 풀떼기 갖다가 치료해보다가 하던 세상이고 물론 거기서 뽑아낸 게 지금 백신이 된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러면 옛날 상황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훨씬 많은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귀신들이나 설화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상식적인 흐름이겠죠?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호랑이한테 사람이 끌려갈 때 이제 산채로 끌려가니까 고양이과 습성 때문에 사람을 부른다. 근데 부르면 이제 1+1 되니까 가면은 뒤진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예방 효과도 있고 약간 그렇게 실제로 호랑이가 산채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했을 테니까 그 창귀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아니 고양이과 습성 때문에 보통 살아있는 채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약간 그 전문적인 부분은 좀 제쳐두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창기가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역병의 원인을 알겠어. 물리면 죽는데 그 역병의 원인을 이제 오늘날은 이제 마마 그러니까 천연두의 원인 천연두의 이제 그 병균이라는 걸 알지만 옛날엔 그걸 몰랐으니까 이제 뭐 마마신 역병신 뭐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퍼뜨리고 다닌다. 열받아서 이제 사람들 죽이고 다닌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흑사병도 사람들이 원인을 몰라가지고 그 신이 노해서 이제 분노해서 내린 뭐 질병이다, 재앙이다. 그러니까 신의 원한을 산 사람은 저거에 걸려서 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천연두 유행할 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알베르 까미 소설 중에 실제로 어떤 소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나오는 성직자는 실제로 천연두란다. 흑사병을 신의 노여움을 산 자만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걸린 놈은 죽게 둬야 된다. 약간 이런 주교 캐릭터가 창작물에 등장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그 시대에는 사실 어떻게든 이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만들어낸 그런 해법이었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예, 그니까 좀 제발 좀 넘어가자. 자,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빌드업이 좀 많이 꼬이긴 했는데요. 지금 다음 역병신 또는 호암마마 이제 이런
그런 애 토론하면서 노는 거죠.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라히님 지금 사라지셨어. 앙. 지금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다음 역병신 호암마마 다 듣기만 할 수 없잖아. 맞지? 근데 선을 탑시다 우리. 지금 쭉 당신 발언이야. 아까 그분 몇 번 치셨던 거 보면은 자 역병의 신, 역신이라고도 한다. 민속에서 천연두를 다스리는 신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역자가 전염병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천연두가 그 대표가 되어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역자가 원래는 역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돌림병, 뭐 풍토병, 약간 이런 병을 다 합쳐서 이제 역자를 쓰는데 사실 천연두가 워낙 그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호암마마를 가리키는 이제 그게 돼버렸다고 합니다. 역신마마 또는 호암마마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근데 천연두가 이제 에드워드 제너 우리의 영원하신 그 종두법의 창시자의 위대하신 에드워드 제너께서 이제 우두법을 창시하시면서 지석영님께서 이제 그걸 한국에 들고 오셨죠. 종두지석영. 그러면서 이제 저놈이 현대의학에 의해서 토벌이 됐다, 퇴마가 됐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의학에 의해서 이제 대포가 아니라 주사기에 의해서 퇴마당한 이제 불행의 이제 호환마마죠. 네. 참고로 얘도 호랑이가 아닌데 호환이라 쓰는 이유는 호랑이가 그냥 그 공포로서 차지하는 입지가 엄청 컸기 때문에 그래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뭐 호랑이가 사람을 죽이는 비중이 워낙 컸다 보니까 그냥 호랑이에 대한 공포가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만큼 무서운 뭐 질환이다. 약간 이래서 호암마마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점 이제 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말해봐. 그래. 다 말해봐. 다 말해보세요. Tell me everything. 마저 하시죠. 일단 말해봐. 너 할 말 해봐. 지금 나도 지금 지쳤어. 할 말 해봐. 자, 뭐 반박할 거 있어? 방금 호암마마 얘기했는데 해봐. 괜찮아. 좀 듣고 반박할 거리 찾겠다. 좀 듣고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하이라이트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뭐 창기도 있고 뭐 그런 거 이슈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뭐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사실 호랑이의 지분이 역대급이긴 하지만 호랑이가 일으킬 수 없는 사건들도 몇 개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몽유병 걸린 사람이 돌아다닌다던가 뭐 가스 중독도 해서 사람들이 뭐 폐사를 한다던가 그런 시체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귀신이라거나 뭐 원기라거나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 중에서 이제 퇴마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무당 묻어서 굿하고 이런 건 식상하잖아. 옛날 조상님들이 했던 거라고 하지만 너무 매체에서 많이 다뤄져서 식상하니까 우리나라 전통 퇴마법을 다른 걸 하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퇴마 방법. 자, 어떤 게 있었냐? 자, 다시 그림판을 켜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판. 잠깐만, 윈도우 캡처 켜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윈도우 캡처. 그림판 제목 없음. 이거 캡처 안 되나? 잠깐만. 게임 캡처 이거로 해야 되나? 이것도 안 되네. 전체 화면으로 봐야겠다. 얘도 안 된다. 그냥 디스플레이 캡처로 틀어놓을게요. 전체 화면으로 보세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듣고 신기하세요 이러면은 내가 뭐 해줄 것 같아? 자, 봐봐. 우리나라에서 그 전통적인 이론 중에 음양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음과 태극 마크예요. 좀 개떡같지만 태극기야.
태극기에 태극. 오케이. 자, 음양론이라는 게 있는데 음기와 사실 이게 원래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 흰색이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배경에서 안 보이니까 빨간색 파란색으로 했어요. 양기가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뭐 개떡 같은 사상이야. 사실 나는 약간 이런 민속 사상을 믿진 않아요. 나 기독교 쪽이야. 근데 이런 옛날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경우에 귀신은 음의 기운, 귀신 같은 경우는 이 욕, 그렇지 어디 갔어? 이 음기가 강해져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귀신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를 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양기를 가져다가 얘를 찍어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식한 방법이 나왔냐? 생각을 해봐. 양 하면 뭐야? 보통 이제 음하고 양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햇빛 드는데, 양달, 응달 이거잖아요. 햇빛이 드는 곳과 안 드는 곳. 에라이, 양하면 거기밖에 그거 말고 한마디로 불하고 빛하고 어둠 생각하면 돼. 라이트 앤 다크니스 라이트니스 앤 다크니스 그거 생각해. 그냥 빛하고 어둠의 뭐라 그래야 돼? 대립이라 그래야 돼? 조화라 그래야 돼?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 사상이 참 개떡 같은 게요. 이게 알아보다 보면은 생각을 해봐. 이 사상이 좀 얼마나 개떡 같냐면 양기라고 하면은 남자 한자가 뭐였더라? 이거였나? 남자가 이거였나? 하여튼 몰라. 남자를 양기로 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전통적으로 여자를 음기라고 쳤어요. 여자를 음기라고 쳤어. 근데 우리나라가 개떡 같은 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마 몰라. 그냥 기본 음악론 그 구분 방법이 그래. 나도 몰라. 그래갖고 이제 좀 이게 여기 이 방송에서 말해도 될 수위가 맞나 싶긴 한데, 그 남자의 그 생식기를 약물이라 그러고 여자의 생식기를 음부라 그러고 뭐 이런 구분법이 실제로 이런 구분법의 어원이 약간 이런 음양론적 구분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개떡 같은 게 뭔지 알아? 봐봐. 요렇게 구분을 했을 때 얘네는 봐봐. 조선 유교국가잖아. 근데 국가잖아 어쨌든. 그러면 인구 증가는 필수적이었단 말이야.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녀 간에는 뭘 강조했는지 알아? 합의를 강조했어요. 음양에 하나로 합쳐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가 우세하거나 하나가 찍어 누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가 메인이 아니잖니 친구야. 어쨌든 이 합의를 이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겠지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합쳐져야 된다. 잘 이제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아까 귀신 얘기로 돌아보자고.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퇴마를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 야, 개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자꾸 현대 대한민국 끌고 오지 마세요. 조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귀신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퇴마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다른 기운으로 한 기운을 찍어 누르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압도적 양기로 음기인 귀신을 찍어 누른다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유명했던 짤 있잖아. 사고문건 건물에서 이제 사람 죽은 건물 들어가서 며칠 지냈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사진으로 인증하라고 이제 해서 사진을 올렸더니 그 방 한 구석에 이제 진짜 씹덕 중에 개씹덕 애니가 이제 틀어져 있었던 그걸 압도적 양기로 퇴마를 했다라고 했던 약간 그런 유명한 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귀신에 관해서는 압도적 양기로, 그러니까 한 기운으로 다른 한 기운을 찍어 누르는 방법을 쓴단 말이야. 또 다른 사상을 보면 또 이게 똑같이 돼요. 오행이라고 하잖아. 음양 오행이라고 하잖아. 이게 음양이고, 오행이라는 건 또 사상오행이라고 불, 물, 흙, 나무 이런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제 검은색 이런 게 있겠지. 사실 이쪽 분야는 사실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해주긴 좀 한데, 일단 최소한 내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마지막 색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검색할게요. 얘네가 이제
얘는 뭐 얘 강하고 얘는 뭐 얘 약하고 뭐 이런 상성관계가 있나봐. 오행이 각각. 근데 또 그니까 이게 얼마나 똑같냐면 풍수지리에서 이 기운이 뭐 이 기운을 누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들어봤잖아 매체에서. 근데 또 웃기는 게요. 얘네가 또 조화로워야 된대요. 잘 흘러가려면 얘네가 또 조화롭게 흘러가야 된대. 뭐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망성 마법진처럼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얘네가 조화를 이뤄야 된대요 또.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냐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눌러야지 뭐 살기가 좋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조화로워야 된다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상이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꼬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참 애매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아주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 선조들이 뭐라 그랬어? 그 음기를 없앨 때는 양기로 찍어 누른다 라는 이런 무식한 방법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야 나와. 조선 성종 때 이쪽에다 그릴게요. 조선 성종 때 성종이 누군지는 아시죠? 세조 아들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던 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이라는 왕이요. 언제 나오는 왕이냐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이제 조카한테 사양 내려서 죽였던 그 인성 쓰레기 수양대군 있죠? 그 사람 조카. 몰라? 그래, 그러면 이것도 배경 설명을 좀 해줄게. 자, 태정태세 문단세는 알지? 아니다.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자, 고려 말기에 여말선초라서 나라가 개판이었어요. 이 개판이 나라를 누가 이제 이렇게 세웠냐? 마지막에 고려를 부항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 공민왕 때 성장한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제 왜구 때려잡으면서 성장한 실흥무인 세력, 이렇게 두 세력, 그리고 기존의 강자인 권문세족, 이 세 세력이 이제 있었는데요. 여기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고려는 썩었다,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나는 대가리 있는데 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칼을 찾아야겠다 하고 처음엔 최영이라고 권문세족 대표 오면서 신흥무인 세력한테 갔다가 안 돼. 이놈이 가진 게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성계한테 붙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나중에 최영 썰고 뭐 공민왕 공양왕 다 썰고 이제 고려 왕족 다 썰어버리고 왕이 오르면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조선입니다. 고조선을 잇는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얘가 태조입니다. 건국조라 그래서 얘는 태조왕상 태조가 붙어요. 태조왕건, 그러니까 그 궁예가 저놈의 마구니가 끼었구나. 내가 독심술을 해보겠다 하면서 나왔던 그 드라마가 태조왕건인데 거기도 왕건 앞에 태조자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를 세워서 그래요. 청업군주 앞에 태조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태조 이성계가 있어. 그 이성계한테 아들이 한 8명인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의 힘인가 역사를 잘하시네. 이거는 그냥 흔한 아들이 8인가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5째 이방원이란 놈이 있어. 근데 얘도 약간 원조 세조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왕이 되고 싶은데 문제는 이성계나 특히 이성계보단 정도전 영향이 컸어요. 왜냐면 이성계는 건국 이후에 약간 좀 뒷짐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정도전이 생각을 한 거야. 봐봐. 왕권이 강하잖아. 그럼 왕 한 사람한테 권력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권이 언제 백성을 때려잡고 연산군 같은 놈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야. 사실 정도전은 연산군의 탄생을 예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뒤에 나와요. 연산군이 나올 거다. 언젠간 미래에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고려의 이제 조선의 이제 건국 공신인 개국 공신이라 해야겠죠. 정도전이 연산군이 미래에 나올 걸 알고 이제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입헌군 주제 비슷하게 왕권을 좀 누르고 신하들, 그러니까 정치를 실제로 전담하는 얘네들 권력을 좀 높여서 연산군을 막자라고 해서 신권을 높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왕권이 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원은 정도전 못지않게 조선 건국에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얘가 정몽주, 그러니까 지스승도 썰고 뭐 실제로 뭐 칼질하는 거 얘가 다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입김이 좀 세요. 세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막내를 왕위에 올립니다. 이방석인가? 뭐 그랬어요. 걔를 왕위에 올려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게 이성계가 부인이 2명인데 봐봐, 얘가 부인 2명이에요. 근데 봐봐, 첫째 부인이 빨리 좀 죽어. 그리고 둘째 부인이 뭔 짓을 했냐면, 이성계가 사실 얘는 건국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거든. 그냥
칼질하는 거 뭐 하고 싶어 하고 뭐 북방에서 여진족들이랑 뭐 있고 싶어 하고 이런 애였대요. 근데 그 부인이 이성계를 자꾸 그 개경이지.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이야 개성이야 하여튼 거기로 자꾸 끌어오는 거야. 정치하라고. 이거 세상 좀 업자고. 그래서 그 부인이 사실 건국의 공을 굉장히 많이 세워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부인 있죠. 첫 번째 부인 이미 죽었고 그 두 번째 부인의 둘째 아들 걔를 왕위로 올리자 해서 두 번째 부인하고 정도전하고 말자 맞췄어. 그리고 이성계도 당연히 이때 정도전하고 콤비가 되게 잘 맞았기 때문에 얘를 왕세자라고 안 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방 방원이가 못 참. 그리고 이제 도전인가 한 가지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세력을 굳혀야겠다. 그러니까 사병을 싹 다 없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방원은 지 이빨이 뽑히게 생겼자 그냥 마지막에 발악을 하면서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도 뭐해? 너무 멀리 갔니? 어쨌든 설명을 마저 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고 이게 왕자의 난이라 그래요. 그 뒤에 왕자의 난 한 번 더 해서 이제 지 형제도 썰고 하면서 이제 조선의 전제 왕정 체제를 굳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충녕대군 이야기, 세종대왕 얘기는 아시겠죠? 그 다음이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 아들 중에 문종, 단종 내려왔는데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세조가 단종 썰어버리고 조카도 썰어버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가 왕위에 앉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종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 성종 때예요. 그러니까 세종 다음 왕이라는 거지. 성종이. 어쨌든 그 성종 때 고위 관직자의 집에서 뭐 귀신이 나왔다는 얘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이 되고 싶어서 죽이고 다녔다. 그래서 왕권이 성립이 됐고 그 왕권이 세종한테 넘어가서 세종이 전성기를 구가했고 문종한테 넘어갔고 그 다음에 문종이 단종을 낳았는데 문종이 너무 일찍 뒤지는 바람에 단종이 좀 너무 어린 상태에서 왕이 돼버렸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조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조카를 썰어버리고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성종이다. 그리고 성종 때 유명한 귀신 소동이 하나가 있었다. 이건 실록에도 기록이 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종 때 얘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성종 때 이제 고위관직 이조판서였나 그랬을 거야. 그 고위관직자의 집에 귀신이 나왔다는 소문이 조정회의까지 나옵니다. 스케일이 좀 컸던 것 같아.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 그래서요. 물건이 지멋대로 이제 막 허공에 떠 있는다던가 막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물건 배열이 막 지멋대로 바뀐다든가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든가 약간 이런 귀신이 현실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약간 그런 종류의 이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제 폴터가이스트가 이제 막 이제 브러시 아니네. 폴터가이스트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와 물건 와 접시 와 이거 이불 하면서 이제 다 부시고 다녔단 말이야. 이제 집안 살림을. 그리고 막 문 열어 제끼고 이러고 이제 폴터가이스트가 이제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이제 다니고 있다는 이제 소문이 이제 요 소문이 이제 왕 귀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소문을 이 잼민이 폴터가이스트 소문을 이제 누가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하죠. 왕님아 이거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뭐야 왕 그거 모자입니다. 곤룡포예요. 왕님아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어떤 다른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전하 저거 귀신이잖음. 그럼 음기잖음. 그러면 양기로 누르면 되지 않음? 그러니까 우리한테 극양의 기운을 가진 무언가가 있냐? 이 당시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당시에 극양의 기운을 가진 게 뭐가 있었을까? 극적인 양기. 그러니까 뭐 못쏠 남자 말고 못쏠하다 남자 말고 다른 극양의 기운을 가진 뭔가가 있었을까? 솔직히 약간 못쏠하다로 테마하는 건 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그럴듯한 걸 내놔야겠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이제 내놨어요. 그게 뭐였을까? 말 안 해? 모르겠어? 힌트 AK-47 참고로 현대 병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울려 총성 이것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뭐였을까? 동네는 밤마다 따질 게 없다니 진짜. 야 내가 이거 강의로 준비했어 오늘. 원래 이게 내가 그 좋아하는 그 스트리머 분이 있거든. 그 향씨라고 그 저쪽에 이제 엄청난 대기업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실 약간 하실 줄 알고 사실 나는 약간 귀신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치즈에게서도 하시는 분이라서 약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안 하시길래 지금 내가 가져온 거거든. 약간 동행 귀신사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대로 준비해 왔어야죠. 어쩌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답부터 그럼 말씀을 드리면은요. 참고로 그 답은 화약이었습니다. 그 AK-47에서 나왔던 그 말이 안 되고 하니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았다고요. 어쨌든 이제 그 AK-47에서 쓰고 뭐 신기전에서 쓰고 하는 그 화약, 그게 극양의 기운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불 자체가 양의 기운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불 자체가 양의 기운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자, 그 불이 가장 크게 뭔가 폭발이라던가 그 빵 하고 터지는 약간, 그러니까 화마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펑 하고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 매개체를 화약이라고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화약으로 퇴마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자 그랬냐? 자, 대포를 그 사람 집 위에다가 쏴보자. 그러면 귀신이 양기에 눌려서 튈 거다. 이 사람이 이제 말한 거지. 대포 갖다가 쏴갖고 귀신을 날려버리자. 그럼 귀신이 으악하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음양론하고 좀 맞닿아 있어요. 음양론에서 봐봐. 음기가 양기가 음기를 누른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극양의 기운인 대포는 극음의 기운인 귀신을 충분히 때려잡고도 남을 것이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이 의견 제시한 사람이 그 집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일부러 약간 이렇게 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은 왕은 그냥 기각 다음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십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대포로 퇴마가 된 적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귀신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실제로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귀신은 6.25 때 이미 다 퇴마가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신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귀신이 6.25 때 다 뒤져서 그래서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대포로 이제 퇴마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한번 대포를 써볼까 하다가 그건 진짜 범죄라서 관두기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했다간 네이버가 정치를 때릴 것 같아서 대포는 좀 봐주기로 하고. 예, 말이 안 되옵니다 선생님. 애초에 귀신이라는 게 말이 되고, 애초에 민간 신앙의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 생각을 해봐. 호랑이가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그 대포를 쏘면 귀신이 도망이 갑니까? 뚫려갈 텐데. 그러면 귀신한테 칼질도 통하겠지. 에휴, 귀신한테 뭐 그럼 귀신이 지평좌표계로 고정된 게 물리적 실체를 가진 존재라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시광선 내부에서 투과가 되는 뭐 가시광선이 아니라 뭐 적외선이나 뭐 자외선 파장을 내뿜는 뭔가 그런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귀신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막 칼질은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영체가 그러면 중력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런 실험 있지 않았나? 옛날에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아예 허황된 소리는 아닌 게, 옛날에 다시 그림판을 킬게요. 아까랑은 다르게 좀 옆으로 많이 넓혀서. 옛날에 그런 미친 실험을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봐봐. 사람이 이제 채팅창 좀 띄워두고, 브러쉬 아니네. 자, 살아있는 사람이야. 네, 이제 죽기 직전이 이제 환자예요. 콜록콜록 이제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뒤졌어.
자, 그럼 이때 살아있을 때 무게를 한번 잽니다. 최종에서 한 100kg짜리 뭐 거한이 있다 쳤어요. 근데 이게 죽은 다음에 직후에 시체의 무게를 재보니까 21kg 정도가 바로 가벼워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예 목 자르는 사용 기구가 아니라 자연상한 사람이 죽기 직전과 직후의 몸무게를 쟀어요. 그랬더니 21kg 정도의 몸무게가 소실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옛날 그거 중에.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kg다. 이런 속설이 있긴 합니다. 야, 사실 목을 자르면은,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피 몸무게 아니고, 그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피를 뺀다던가 이런 조치 없이 자연사한 사람이 죽기 직전과 직후의 몸무게를 잰 거지. 그런 변이 통치 정도는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죽었을 때 사망 판정 나온 다음에 무게를 쟀겠지. 그러면 일부러 죽인 다음에 쟀진 않았을 거 아니냐.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21kg가 영혼의 무게다라고 주장하는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는 게 물리적 실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지평좌표의 문제도 가족들은 실험 동의한 거임. 그런 윤리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지평좌표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영혼이 21kg의 질량을 가지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다는 거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평좌표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지구 중력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구하고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의 개 내부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질량이 있으니까 물체라고 해도 되겠지. 어쨌든 그 물체이기 때문에 지평좌표의 고정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중력이 잡아두고 있는 거라서. 근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쟤한테 칼질을 하면 칼질이 통할 거고, 활에 쏘면 활에 맞을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덩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형체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이게 뭐 유체 상태면은 사실 뭐 칼, 활 이런 게 안 통하긴 하겠지. 뭐 유체 상태면은. 근데 어쨌든 물리적 실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를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거겠네요. 귀신을 보면 쫄지 말고 맞서 싸우세요. 그냥 주먹질을 해보든 뭐 식칼 가져다가 썰어보든 뭐 귀신을 한번 잡아봐. 2번 죽나 보자고. 2번 죽일 수 있나 보자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더 확실한 방법도 사실 있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랜델 멀로라는 작가의 위험한 과학책에서 이제 소개해주신 방법인데요.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귀신, 그러니까 2가지 종류가 있잖아.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는 놈,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놈. 근데 안 보이는 놈도 지금 지평좌표의 문제는 방금 해결이 됐어요. 질량이 있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패면 되고요. 보이는 놈은 더 쉬워. 보이는 놈은 보인다는 놈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1GW짜리 레이저를 준비해서 그 놈한테 쏘면 됩니다. 생각을 해봐. 우리 눈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는 가시광선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그 놈이 보인다는 거, 가시광선을 귀신이 반사를 해서 그 눈이 우리 망막에 맺혀서 그걸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빛이 그 위치에 도달했다가 내 눈으로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인다고 치면 내 눈앞에 지금 귀신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GW짜리 레이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쏘세요. 그러면 생각해봐. 빛이 그 귀신한테 닿았다가 내 망막에 닿는 그 경로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 사실 우린 몰라. 광학현상 같이 뭐 진짜 지랄맞게 그 경로가 꼬였을 수도 있는데 레이저는 빛이에요. 그 경로를 똑같이 따라서 가서 그 귀신의 미간에 적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출력 레이저로 귀신을 녹이면 됩니다. 우리 눈에 귀신이 보이는 즉시 고출력 레이저를 준비하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면 이제 그 귀신은 우리를 떠나서 도망을 가든지 사이코패스다 하면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 레이저에 머리가 뚫리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겁니다. 안 보이는 놈은 이제 사운드 플레이 적당히 하시면서 이제 주먹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내 주먹에 맞고 나는 21kg 물체를 때린 힘만큼의 반작용을 받으면서 그 놈이 그 작용만큼의 힘을 받고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우리나라 귀신은 물리적으로 퇴마할 수 있다.
호랑이든 안 보이는 놈이든 보이는 놈이든 물리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호랑이는 AK-47 갖다 갈기고 안 보이는 놈은 이제 사프를 하면서 적당히 때려잡으시고 보이는 놈은 레이저로 녹이십시오. 예,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알아들었나? 이게 내 결론이라고. 귀신은 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애초에 귀신이 나약해서 죽은 놈이 산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는 건 말이 되고? 생각을 해봐. 죽었는데 저승도 못 가고 구천을 떠난다는 얘기는 정신력이 얼마나 썩어 빠졌다는 거야.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그렇게 나약해서 귀신 된 놈은 산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 산 사람이 그 정도 용기도 없었으면 못 살아있지. 호랑이가 죽이고 덮어 씌워진 게 창피잖아. 내가 너를 데리고 이거를 한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좀 후회되긴 한다. 너무 반박이 나약한 사람은 사람한테 쉽게 죽지. 원래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거야. 원래는 내가 이거 원귀까지 얘기하려 그랬거든. 원귀까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력이 없어. 원귀까지 얘기하려 그랬어.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성종 때 대포로 귀신 잡은 얘기를 하다가 태정태세 문단세를 해서 조선 건국부터 성종까지의 역사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난 솔직히 지금 내가 역병신이 탄생한 이유를 하면서 빈틈의신 얘기로 너를 납득시켜줘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창귀 얘기를 하면서 고양이과 습성을 내가 너한테 지금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귀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너한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 얘기하기로 한 거 원귀까지는 내가 얘기하고 끝낼게요. 원귀까지는 내가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다시 오늘의 본질인 나무위키 탐방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너 때문에 힘들어요. 너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원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거나 비명사하여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인간의 원귀니까 나약하다는 놈이죠. 나약한 놈이야.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방황한 인간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친다고 여겨진다. 이제 민간 신앙에서 이렇게 여긴다는 거고요. 민간 신앙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을 해치는데 복수거나 원한을 풀기 위해 인간의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을 해치는 이번 판은 봐줄게요. 진작에 봐줬어야지. 봐줄 거면 반박할 거면 일관성 지키세요. 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원귀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사다코라거나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나 대신에 제 좀 패주세요 하고 나왔던 게 이제 장화홍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멘탈은 가릅니다. 장화홍련. 그러니까 얘네는 원귀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새엄마하고 새엄마의 아들이었나? 얘네를 모함해서 죽여버려요. 예. 그랬는데 새 아들은 이제 호랑이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의 이제 킬링 머신 호랑이의 힘을 빌어서 새 아들의 팔 한쪽을 뜯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또한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지방에선 사또가 거의 왕급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입법행정 사법을 지 혼자 다 하는 적폐 권력을 가진 사또한테 가서 이제 얘네 좀 잡아다 족쳐달라고 이제 사또한테 잡아 좀 족쳐주십사 하고 나타났는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심장이 약하던 이제 쫄보 사또 2명이 이제 얘네 좀 죽여주세요 하는데, 얘네 좀 하는데 이미 이제 둘 다 죽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온 사또가 얘네 다른 사람을 원한을 산 놈들을 이제 목을 잘라준다는 이야기. 이제 그런 놈들이 이제 원귀라는 이제 그런 귀신을 차용한 스토리입니다. 예. 한을 풀어주는 그런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금은봉화를 주거나 장수하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도 있거나 원한을 방해한 이에게 복수를 한다. 내가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한테 힐을 그러니까 보스 레이드에서 나를 패던 놈한테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놈한테 힐 준 놈이 더 미워서 그놈까지 죽이는 약간 그래 헉헉대고 있어 지금. 그런 이제 짓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이런 금은벌을 주거나 장수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런 거는 약간 권성징악 그런 스토리 교훈적인 요소를 이제 넣기 위해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 이거는 나도 지금 처음 봤네. 강화원을 품으니까 신이 된다. 그래 최영에는 사도세자면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어. 최영은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려 말기 이제 검은세족 대표. 근데 얘는 굉장히 청렴했다고 해요. 황금의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면서 했지만 물론 재산은 물려받은 재산은 많았던 이제 최영인데, 얘가 당시에 굉장한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고 고려 왕조의 끝까지 충성한 충신이었는데 참 군인이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성계랑 정도전에 그 계략에 말려서 이제 참수당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위화도 회군하고 이제 그 정벌을 강행했던 최영을 죽였죠. 그랬는데 이제 최영이 억울해서 내가 진짜로 뭔가 죄가 있었으면 내 무덤에 풀이 나겠지만 내가 죄가 없었으면 무덤에 풀이 안 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무덤에 풀이 안 났다는, 그래서 적분이라는 이름이 최영의 무덤에 붙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사도세자는 유명하죠.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이제 100년 넘게 앞선 영조의 세자 실험. 까보기 전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한번 직접 해보자. 슈레딩거도 실제로 고양이 넣고 돌리진 않았는데 영조 이 미친놈은 실제로 세자를 뒤주에다 넣고 가차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봉 결과는 죽었고요.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정조의 세자 실험에 이제 억울한 희생양인 사주세자가,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세자 실험이라 하면 너 진짜 믿을 거지? 너 역사 모르니까 너 진짜 믿을 거지? 사도세자에 대한 해설은 원귀 얘기 끝나고 한번 할게요. 네. 그래서 유형 객사에서 죽은 원귀. 네. 고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죽은 원귀다. 옛날에는 이제 고향에 좀 사람들이 집성촌이라 하지 몰려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은 거를 좀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객사한 원귀가 있다.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 원귀는 아니지만 중국의 강씨가 약간 객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강씨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객사를 했잖아. 근데 그러면 얘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고향까지 데려가서 붙어줘야 돼요. 근데 전쟁이라 했잖아. 워낙 많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으로 배달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경직이 된 다음에 시체의 팔을 앞으로 하고 팔 밑에다가 대나무로 짝대기를 쫙 끼워. 그래서 수십 개의 시체를 앞뒤에서 들고 이제 똥똥똥똥 하면서 운반했는데 이게 팔 앞으로 뻗고 띵띵띵띵 하면서 가는 강씨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객사원기 형은 강씨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다음 수사원기 물귀신, 이건 설명할 필요 없지. 정말명 처녀귀신. 처녀귀신은 이제 결혼 못하고 죽어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 모쏠로 죽어서 이제 한이 맺힌 놈들. 그래서 이제 총각귀신도 있어요. 처녀귀신, 총각귀신. 자, 한마디로 모쏠 아다로 죽어서 이제 흑화한 애들인데 얘는 왜 거의 띄엄띄엄 넘어가요? 물귀신 설명이 필요해? 아니 물귀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물귀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물귀신은 사람이 익사했다라는 것에 두려움, 그러니까 익사라는 수단 사고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에. 그래서 그 익사에 의한 수사자가 귀신으로 변했다라는 신화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너가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귀신은요, 우리나라의 물귀신 같은 경우는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자를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악독한 형태의 물귀신, 그 아주 질 나쁜 원기고요. 옛날에 그 소용돌이 때문에 시신이 서 있으면 그 시신을 인양하지 않는다라는 잠수부의 말처럼, 잠수부에 약간 불문율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시신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래서 이제 서 있는 시신은 이제 물귀신이다. 약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악명이 높은 귀신입니다. 참고로 이 물귀신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모태솔로가 이제 한 맺혀서 이제 죽은 귀신들인데, 사실 얘네들은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이제 겁대가리 없는 놈들은 이제 처녀귀신이라던가 총각귀신이 이제 내 근처에 왔으면 이제 얘네가 이성에 대해서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얘네하고 이제 뭔가 그렇고 그런 걸 해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미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인데, 처녀귀신이 처녀귀신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총각귀신이 총각귀신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처녀귀신 했어?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처녀귀신 됐겠지.
실제로 군대에서 처녀 귀신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귀신 보는 훈련병한테 그 훈련병 말 중대장님처럼 생긴 처녀 귀신도 있었다. 이거 말하지 마라. 처녀 귀신은 처녀 귀신인 이유가 있다라고 했다는 유명한 썰도 있죠. 뭐 화재, 도적, 뭐 병난, 남의 NTR 당한 사람, 뭐 이제 이런 어쨌든 어떠한 형태의 원한이든 이제 원한을 가지고 죽으면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떠다니는, 그러니까 잔류사념을 가지고 이제 떠다니는 귀신을 원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귀의 대표적인 예시로 장화홍련이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억울하다, 억울해. 약간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생각에 현실에서 원귀가 나온다면은 그건 아마 이제 그 뭔가 그 게임을 하시다가 좀 혈압이 오르신 분들이 아닐까. 참느라 힘들었다. 야, 이제 반박 다 해봐. 아, 그 전에 일단 영조의 세자 실험이라는 우화에 대한 그 비유를 살짝 좀 더 하고 가자면, 원래 영조가 사도세자를 너무 완벽하길 바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완벽하길 바래서 자식에게 정신병이 생겼고, 참고로 그 자식은 부모하고 정치의 지식 기반도 달라서 영조가 지 자리 뺏을까봐 짜증나서 뒤주에 넣어서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까 현타가 세게 와갖고 이제 사도라고 이제 시호까지 주고 복권시켜주고, 그리고 세자의 예로 장례를 치러줬다. 사실 영모죄 모의 씌워서 죽인 거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줬다. 현타가 시게 와서. 이제 대충 그런 스토리입니다. 얘네 진작 좀 안 하지 그랬어. 예. 그래서 지금 난 굉장히 열이 뻗쳤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조선 역사를 주입해주겠습니다. 역알못한테 여말선초의 역사부터 해서 정조의 세자실험부터 해서 그 역사를 지금 너한테 주입해줄게. 자, 실록에 보면, 자, 일단 아까 여말선초에서 이방원 얘기까지 좀 자세하게 했을 거예요. 자, 이방원 역사요. 기술시대임. 들어봐. 들어봐. 추라이. 자, 태종 이방원. 이 태종 이방원은 좀 피해 미친 군주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한데요. 정확히 말하면 피해 미친 군주라기보다는 약간 권력의 안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군주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할 듯 합니다. 실제로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 이방원이 얻은 건 안정된 왕권이었고, 그 안정된 왕권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세종대왕이 그렇게까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예,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요. 왕권과 신권이라는 게 있어요. 왕의 권력하고 신하의 권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라는 개국공신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권이 강하면 연산군 같은 미친 또라이 새끼가 언젠가 한 명은 나올 거다. 근데 이 미친 또라이 새끼가 미친 또라이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권력이 그 연산군 같은 미친 또라이인 왕 새끼 한 놈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다. 왜 중딩 역사를 알려줘요? 지금 너한테는 좀 머리에 때려 박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좀 우리나라 역사니까 좀 들어봐. 그래서 그 놈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신하 여러 명이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과거제하고 정도전이 구상했던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반발한 놈이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의 생각은 이거예요. 조선은 이씨의 나라다. 그런데 왜 전씨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느냐? 그리고 정도전을 패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방원은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요. 지 아내의 친척 싹 다 죽여버리고요. 지 아들의 아내 가문 있죠. 그러니까 사돈이죠. 싹 다 죽여버립니다. 멸문시켜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잔혹하게 해서 권력을 아들한테 넘겨줍니다. 그 아들이 충녕 세종이고요. 세종대왕은 알지? 위에서 안다 그랬었지. 자, 그래. 세종대왕은 그 뇌에 버퍼링 걸린 것처럼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어려운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 친구야.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세종대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 아들 문종 때까지 태평성대가 이어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종이 세자 생활만 30년을 합니다. 적당히 세종이 죽고 밑에 물려줬어야 됐어요. 근데 세종이 엄청나게 장수를 해버려요. 야, 이거야 고구려 장수왕 때 봐. 그래서 제가 잠자는 학생한테 역사 수업이라니 좀 재밌게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오늘날로 치면 이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되게 잘 나가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를 물려받기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아빠 죽으면 이제 유산으로 엄청난 대기업을 하나 물려받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 쳐봐. 근데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 너무 안 돌아가신 나머지 내가 물려받았는데 한 3, 4년 있다 죽었어.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내 아들이 한 3, 4살이야. 그랬으면 이제 그 기업이 경영권이 제대로 지켜지겠냐? 라는 거지.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때가 세종, 문종, 단종 시기의 조선입니다. 비유예요. 실제로 그 지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 기업을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이라는 거대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러니까 물려주기로 했던 아버지 있지. 그게 세종대왕이에요. 물려받기로 했던 나 있지. 그게 문종이야. 그리고 그 3살짜리 4살짜리 아들 있지. 그게 단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종의 왕권을 물려받으면서 이제 뭔가 사달이 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세종이 굉장히 오래 기간 살았고 문종이 30년 동안 세자 생활을 하다가 병이 나버립니다. 세종이 벌였던 사업이 훈민정음 있지, 무기개발, 세종 때 무기개발이랑 전쟁이랑 이런 거 문종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병이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못 살고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종을 낳다가 단종의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문종이 죽기 전에 세종의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단종의 할머니가 죽어요. 그리고 외용, 그러니까 그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그리고 옛날에 산후에 죽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단종의 어머니는 그렇게 죽고, 뭐라 그래야 돼? 세종의 아내 있죠? 그분은 좀 노안으로 그냥 갑니다. 예. 그러니까, 노환, 자연사, 수명, 예,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의 뒤를 봐줄 만한 놈이 없다는 거야. 세종의 아내요? 이름이 기억 안 나. 하여튼, 모모 왕후예요. 근데, 세종의 아내랑 단종의 어머니랑 이제 그렇게 다 죽으니까 뒷배가 없는 거예요. 네이버에 쳐서 읽는 거 아니고 지금 내 대가리에서 빼서 지금 너한테 지금 넣어주는 거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니까 좀 알아서 좀 쳐 들어라. 허허허 좀 들으세요. 역사가 먼저다. 아 이거 위험한 발언인가? 어쨌든 어찌됐든 이제 어떻게 조언입니까? 모르겠네. 그냥 아침 드라마 듣듯이 좀 들어주면 안 돼? 급죽을 재밌는데 이거 재밌는데 예? 그러면 나도 이제 목도 아프고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내가 네이버 꿀 좀 빨아보려 그랬는데 계약하기 전에 유입이 없어가지고 꿀을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내가 네이버 꿀은 좀 못 빨았고 내일은 월요일날 계약이라서 레이스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내일은 몰라 아침 12시에서 5시 사이에 기습방송 키겠습니다. 공지 없이 킬 거예요 내일은.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보시고 알아서 들어오시고 오늘 여기까지 힘들어 뛰기겠네. 그래 딴지 좀 그만 걸어 제발. 그리고 라희님 채팅창 강점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꿀레와 속박을 물리치고 사이다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사이다 떨어질지는 젠장 어쨌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힘들어 뒤진 줄 알았네.